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대화를 해도 늘 자기 말만 맞고 뭔가 잘못되면 반드시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 있고 갈등이 생겨도 결국 피해자는 항상 자기 자신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죠? 아마 한 명쯤은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연애하고 있는 상대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항상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더 상처를 받았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내가 사과를 하고 있거나 내가 더 배려가 부족했나 자책하고 있거나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는 딱 집어 말하기 어려운 그 불편한 감각. 오늘 그 감각의 정체를 제대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심리학에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의 부족함을 알아차리려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요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요리를 못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어요. 음식이 왜 맛없는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걸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약합니다. 그러니 상처를 줘도 몰라요. 잘못을 해도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이 그걸 모른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이 세 겹의 무지가 쌓이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그 사람,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상대방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이 상황에서 내 역할은 뭐였지? 이런 내면의 질문들이 자동으로 작동하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 즉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약한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질문들이 아예 작동하지 않아요. 대신 곧바로 이런 결론으로 점프합니다. 저 사람이 예민한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게 단순한 성격 차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좀 고집세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건 성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좋아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보통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고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약속에 늦은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내가 늦은 게 내 잘못이야. 길이 막힌 건데. 라거나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고작 이런 걸로 기분 상해? 같은 반응이에요. 분명 내 감정을 이야기한 건데 어느 순간 내가 문제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기준이 너무 높은 건가? 내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이게 바로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상대방의 자기인식 부재가 나의 자기인식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던 내면의 기준이 조금씩 흔들리고 나중에는 내 감정조차 믿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반드시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상대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정말 모를 수 있거든요. 의도는 없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내 안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과 친구로 지내면 어느 순간부터 모든 갈등의 원인이 항상 내가 됩니다. 내가 너무 세게 말했거나 내가 배려가 부족했거나 내가 오해한 거라거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아요.
설령 사과를 한다 해도 네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는 식으로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패턴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눈에는 그 이유가 안 보여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세상이 나한테 가혹한 거야. 자기 행동이 관계를 밀어냈다는 인식이 없으니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직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보통 팀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습니다. 시스템이 문제야. 다른 팀이 협조를 안 해. 위에서 제대로 된 지침을 안 줬어.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물론 실제로 외부 요인이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신의 기여나 실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야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팀에 있으면 팀 전체의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피드백이 통하지 않으니 발전이 없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느라 지쳐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서 잠깐 이해의 눈으로 바라봐 보려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는 깊은 내면의 자존감의 취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 전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릴 때 실수를 해도 부모로부터 가혹한 비난을 받았거나 반대로 실수를 인정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공격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런 방어 구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호 본능이 자동으로 잘못 인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용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에서 불필요하게 자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탓하는 건 내가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안의 기준을 지킬 수 있거든요.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 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드문 일이고 무엇보다 그 변화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원해야만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아무리 상처받은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도 메타인지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자기한테 해당하는 말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아, 이 이야기가 나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탈진하게 됩니다. 이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내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반응이 사실인지 내 감정인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의 프레임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상대가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면 내가 정말 예민한 건지 아닌지를 상대방의 말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대화가 끝난 뒤에 혼자 조용히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까? 만약 대부분의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면 내 감각은 정상입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사실만 이야기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너무 상처받았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감정을 공감하는 대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는 쪽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거든요. 대신 사실과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약속 시간이 1시간 늦었어. 그래서 나는 기다리다가 다른 일정을 조정해야 했어. 감정 없이 사실만 짚는 거예요. 이 방식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대화가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닻을 내리는 역할은 합니다. 세 번째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경계선이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는 계속하기 어려워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선을 지키는 것.
이게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세울 때 가장 자주 막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이해해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은 경계선을 제시했을 때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거나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다시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상대방이 이해하든 안 하든 나는 이 선을 지킨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관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직장 동료나 오래된 친구처럼 완전히 인연을 끊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심리적 비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의 평가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되새기면서 에너지를 나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쪽으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요. 잡초를 억지로 뽑기 어려울 때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떠올린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저런 모습을 가진 건 아닐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자기 생각에 유리한 정보는 더 잘 기억하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이유를 찾는데 꽤 능숙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봉사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아주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쓰이지 않았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가 저 사람이 문제야를 확인하는 것보다 나는 충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나를 돌아보는 계기도 함께 됐으면 합니다. 진짜로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내가 상대를 불편하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내 역할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능력 하나가 관계를 지키고 사람을 곁에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관계에서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이 반복되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덜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 얼마나 나를 쓸 것인지, 내 에너지를 어디에 더 쓸 것인지를요. 관계는 나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심리지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